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2%입니다. 정부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려면 이 땅을 얼마짜리 땅으로 보느냐 하는 공시지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그 동네의 땅을 대표할 만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먼저 정하고 그 표준지와 다른 땅을 비교해서 또 다른 땅들의 공시지가도 정합니다. 최근에 각 동네를 대표하는 땅들의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요. 작년보다 6.02%가 오른 걸로 발표됐습니다. 상승폭이 작년에 4.9%보다 더 커졌고 오름폭으로 보면 10년 만에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4월 말에 발표되는데 이 역시 상승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부동산 보유한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물론 그렇지만 부동산 역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거 판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진짜 내 돈이죠. 보유만 하고 팔지 않으면 장부상의 돈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시지가, 공시가격들이 오르면 보유세가 늘어나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 오른다고 해서 크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금이 잘 거친다고 정부에서는 그러던데 아마 곳간이 넉넉한 정부만 이 공시지가 상승을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2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대책인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좀 들어보겠고요. 뉴스를 읽다 보니까 자산, 자본, 자본금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던데 이 세 개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청취자께서 해주셔서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런 시장 만드는 이유는 뭐고 만들게 되면 또 원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이 내용도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호혜세라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제품이 미국 국경 넘어올 때 세금 더 물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복관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죠. 오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돈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628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연설하는 도중에 그 호혜세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발언도 좀 셌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는 비난까지 하면서 이 호혜세라는 거를 물리도록 하겠다.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에다가 물건 많이 팔면서 미국 제품은 수입 안 해가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케이스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꼽은 거군요. 예, 아예 꼽았습니다. 앞에는 중국까지 포함을 했지만 뒤에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이 호혜세라는 세금까지 지금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단어거든요.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호혜세가 무역 보복에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어감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등한 세금을 물리겠다. 같은 물건에는 동등한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 뭐 3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30%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건데 꼭 집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제품의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농산품이 아닐까. 미국에서 농산물 수입할 때 이 정도 관세 평균적으로 아마 물릴 거예요. 꼭 미국산 농산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할 때 그러고 있을 텐데. 예. 세금을 우리나라 국경 넘어올 때도 그럼 세금 물리겠다. 미국 입장에서 그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차피 한미 FT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이프가드가 이제 또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엔 호혜세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네. 다양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앞으로 무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뭐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콕 집어서 한국하고 일본 찍어놓고 특정한 또 우리나라의 제품들 문제를 삼는 걸 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네. 또 실제로 보면 혜택을 그동안 미국이 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겠네요. 한국 GM이 결국 철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돈을 좀 같이 넣읍시다 하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철수는 아니고요. 예.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국내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평에는 1, 2공장이 있고요. 군산에도 공장이 하나 있고요. 창원에 있고 뭐 보령에 공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라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의 차량 생산을 모두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어서요. 이건 철수는 아닙니다. 나머지 공장들은 그대로 돌리는 거니까 네. 이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군산 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현재 한국 GM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 가동률을 보면 창원 공장이 100%, 부평 1공장 100% 돌고 있고요. 부평 2공장이 70% 정도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데 군산 공장은 지금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군산 공장은 거의 돌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글로벌 GM 쪽에서 어차피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증자부터 시작해서 자구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장률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아예 폐쇄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5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원 구조 조정과 관련된 뭐 한 2,000명 정도 지금 근무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만간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공장만 문 닫는 건 그리고 군산 공장만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군산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만 유독 안 팔린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제품들이 지금 달라요? 공장마다? 예, 좀 다릅니다. 군산 공장에서는 뭐 모델명을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하고 올란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저 100% 돌고 있다라는 창원 공장은 뭐 스파크, 다마스, 그다음에 부평 1공장에는 아베오 트렉스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하고 올란도가 지금 거의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산공장 가동률이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게 지난 8일부터 중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뭐 그 철수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글로벌 GM이 한국 측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너네가 2대 주주니까 사는 보고 지금 그 한 5천억 원 정도의 증자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뭐 대출금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으름장도 놓고요. 그런 전략 중에 하나 또 강수를 하나 던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까지 어려우니까 우리는 공장 하나 폐쇄할 거고 이렇게 폐쇄하면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산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영향 이런 것들 보고 빨리 우리 돕든지 네. 빨리 결정해라고 일종의 압박 카드를 또 하나 꺼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GM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있는 한국 공장이 밑빠진 독인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건데 예.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돈을 더 집어넣어서 독이 잘 고쳐지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결국 그거 한 바가지 더 부어도 또 밑빠진 독이면 어쩌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정부는 GM의 증자 참여 요청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GM에서 그런 요청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가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무작정 도울 수만은 없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부었을 때 이 공장이 살아난다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GM 쪽의 정확한 자구안부터 우리가 GM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밑빠진 독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또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두 가지 의심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전 가격 논란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글로벌 GM에서 이제 한국 GM에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을 높게 받고 결국엔 본사에서 이제 부품 가격으로 돈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완제품은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싸게 사간다. 네. 그러니 한국엔 남는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조금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 3년간 그 한국 GM의 그 매출 원가율을 보면 이게 9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공장들 현대차는 76.2%고요. 르노 삼성이 79.9%, 쌍용차가 85%니까 타사 대비해서 평균 13.7%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원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사오거나 이런 게 비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네 너무 이거 비싸게 받아서 결국에는 한국 공장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똑같은 수치들이 되면서 GM 본사에서는 이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공장이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운영비나 원가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부품 가격이 높으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운영비와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숫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3조 4천억 정도를 GM 본사에서 한국 GM에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대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거죠. GM 본사가 연 4.8에서 5.3% 정도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완성차들 국내에 사는 완성차들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들이 0.19에서 2.26%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물론 신용도나 이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본사에서 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실제로 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다. 너네 장부도 좀 보여주고 자구안도 좀 가져와. 뭐 신규 생산 라인을 넣는다고만 하지 말고 전기차나 뭐 미래차를 여기서 생산한다든지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좀 내놓으면 네. 그걸 보고 우리 정부도 판단해 볼게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잘 되면 본전이고 돈 넣었다가 네. 잘 못 되면 국민 세금 남의 나라 자동차 회사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비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안 보여주니까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꾸 공장은 폐쇄하고 그러면 일자리는 사라질 텐데 하필 또 이제 지방선거가 앞에 있어서 이게 또 어느 쪽이든 명쾌한 결정 내리기가 쉽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 쪽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조선소, 군산조선소도 폐쇄 조치를 했고요. 네. 지금 이 군산 GM 공장도 폐쇄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GM의 아주 절묘한 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압박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서 남아서 좀 돌리다가 만약에 어려우면 또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 GM 쪽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내부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만약에 증자를 참여한다라고 하면 신규 라인, 미래 생산차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냥 어려운 회사면 문 닫지. 근데 항상 이런 원칙을 세웠었다면 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회사라고 해서 다 문 닫은 게 아니라 또 지역 여론 감안하고 일자리 상황 감안하고 해서 돈 계속 지원해 준 역사가 있으니까 군산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 동네 기업은 또 지원하면서 이번 동네는 지원 안 하는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또 그것도
마땅치 않고 예.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이게 계속 조사가 이어지고 소송도 진행되고 공정위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가 괜찮아요. 뭐 아이 방에다 갖다 놓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살균제 광고가 허위 기만 광고였다고 결론을 내렸군요.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입니까? 예, 공정위가 사실 그 조사 결과를 뒤집은 거죠. 최종 결론을 다시 뒤집은 건데요. 네. 2016년도 8월에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별도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이걸 다시 뒤집어서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방향이 반대로 나온 것인데요. 지금 SK케미칼하고 애경 이마트에 대해서 허위 표시 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SK케미칼 법인과 법인 대표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어제 이거 발표하면서 소비자 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공정위인데 똑같은 광고를 다시 심사하니까 잘못했던 거로 하면 괜찮다고 했던 공정위는 어떤 논리였었는지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이영호 씨가 뉴스 읽으시다 보니까 자산, 자본, 자본금 뭐 이런 용어들이 막 헷갈리게 들리던데 자본하고 자본금은 뭐가 다른 것이며 자산하고 자본은 또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려면 일단 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딱 난 5만 원어치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칩 5만 원어치를 바꿔서 주머니에 넣고 게임을 시작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본금은 5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사업 시작할 때 처음 투입한 종잣돈 그게 자본금입니다. 하다가 칩이 떨어져서 또 5만 원어치를 사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자본금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박판에서 당신 본전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본전은 얼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본전에 해당하는 금액, 도박이든 사업이든 어쨌든 본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자본금입니다. 그럼 자본금에서 한 글자 금이 빠진 자본은 뭐냐? 5만 원어치 칩을 바꿔서 게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운이 좋아서 돈을 땄어요. 그래서 30만 원이 됐다면 이제 내 재산 30만 원 된 거잖아요. 바로 그 30만 원이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얼마로 시작했건 간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의 내 재산 그게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만 원 잃어서 지금 2만 원 남았다 그러면 그 2만 원이 자본이고요. 쉽게 말하면 도박판에서 당신 돈 지금 얼마 갖고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순간 내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처음 시작한 종잣돈, 본전 그리고 자본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재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5만 원으로 시작해서 10만 원 됐다 그러면 5만 원은 자본금, 10만 원은 자본 이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산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가진 돈, 즉 자본에다가 빌린 돈, 부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골에서 단돈 2만 원 들고 서울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려서 10억짜리 집을 샀다 이렇게 가정하면 그분의 자산은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10억 원인 거고요. 그분의 자본은 그분이 다 정리하고 이민 갈 때 갖고 있는 돈,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니까 은행 대출 빼야 되죠. 그러니까 자본은 5억 원인 것이고 그분의 자본금은 서울 올 때 주머니에 넣고 온 2만 원. 이제 그게 그분의 자본금인 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내놓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 좀 열심히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그거 쏙 빼가서 기술을 탈취해서 자기들한테 아무 대가 없이 대기업이 써버린다. 이제 이런 건데요.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이걸 좀 못하게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의 배석희 과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현장을 한번 현실이 어떤 시기예요? 일단 이제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이제 하청 업체나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하고 사업적 제휴에서 특허 출원한 기술사를 적용했는데 네. 대기업은 이 비용이 좀 뭐 비싸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협상을 아예 중단하거나 그와 비슷한 뭐 유사한 제품 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 조정 등의 이유로 납품되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기술 자료 가져와봐라 요구하고 걸체 산 업체에게 거래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아, 계속 납품하려면 우리 실제로 원가가 이만큼 드는지 한번 보겠다. 기술 자료 달라고 한 후에 네. 그거를 다른 업체한테 이거랑 똑같이 만드셔. 그래서 납품하셔 한 다음에 그쪽에서 싸게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피해들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혹시 통계는 있어요? 이제 정확한 통제를 내기는 사실 뭐 저쪽 어렵긴 한데 저희 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기술보호 수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유치 피해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최근 3년간 누적액이 한 3,269억 원에 달하고 있고 한 그 기업들의 이제 33%가 그 기술 유출을 피해를 봤다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기업하고 이제 나는 거래 안 할 생각하고 고발하는 게 그 정도니까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더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중소기업이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이면 어느 대기업에 납품하든 간에 특허를 내고 그리고 그 특허를 대기업이 가져가서 다른 기업한테 만들라고 시켰건 본인들이 직접 만들건 똑같이 만들고 있으면 특허 침해로 고발을 하거나 피해를 구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특허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특허를 출원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네. 애시당초 특허 대상이 되기에 애매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특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특허 자체는 기술 내용을 공개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술 공개해서 나의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 다른 데에서 이거하고 유사한 특허를 내므로 해서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예 그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특허 자체가 아예 보호가 잘 안 된다는 불신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애시당초 특허제도 자체에 그런 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영 노하우 같은 경우에 특허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허 대상이 되는데도 특허를 못 믿고 출원을 안 했다가 침해받으면 그럼 그거는 사실은 특허권 등록 안 한 쪽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특허 대상이 안 되는 기술이라면 사실은 그걸 그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나만 쓰겠다고 하는 것도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그걸 왜 당신들만 써야 되느냐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기 기술이 특허 대상이 됨에도 안 한 거에 대해서 뭐 중소기업이 항변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아직 특허를 출원하기 전, 예를 들어 특허를 하려고 했는데 출원하기 전을 가져가서 한다는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허 대상 자체가 그 영업 비밀로 유지하려고 때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비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제방지법이라고 해서 영업 비밀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특허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만 갖고 있는 영업 기밀이면 노하우다. 그거는 보호를 어떻게 됐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일단은 그래도 밝혀놔야 보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게 그다음 뭐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거에 맞춰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런 영업 기밀이 있는데 이거는 침해 못하도록 어딘가에서 보호해 주세요. 장치를 해놨다.
라고 어딘가에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네네네. 문제가 생기면 이거 우리가 네. 먼저 올려놓은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희 중기부가 2008년도에 예. 상생협력법이라고 해서 기술임치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기술임치제도에 거기에 넣어두면 본인은 이제 거기다 넣어놨다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 기술 임치제도라고 네네네. 해서. 네. 그거는 그럼 어디에 공개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아, 봉투에 딱 넣어서 밀봉한 후에 이 기술은 금고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비슷한 걸 만들면 우리가 이거 먼저 한 거니까 하지 맞습니다. 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게 일부러 빼내서 쓰는 건 막을 수 있는데 네, 특허라고 하는 걸 특허권을 주면서 공개를 하는 이유는 네, 이거 우리 이런 특허 있는 줄 모르고 썼네요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에다 딱 밀봉하고 이게 우리 영업 비밀이에요라고 했다면 네. 그거는 그 봉투 우리도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도 몰랐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서 이게 충돌이 좀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경위를 그러니까 이러한 침해는 특허에서는 그 기술의 유사성, 네. 차별성을 보지만은 영업비밀 침해 그런 건 행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 기술이 나왔다라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은 우리의 기술이나 노하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류로 만들어서 네, 그걸 봉투에 넣어서 중기청이 갖고 있는 못 열어보는 금고에다 넣어두면 네네. 나중에 혹시 대기업이나 혹은 다른 중소기업이 비슷한 기술을 써서 제품을 만들 때 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 증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중간에서 중소기업청이 심판을 봐줍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먼저 만든 기술이 맞으니 당신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임치제도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제도라고 있어서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사법부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 네. 제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중재를 받아들이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 네. 봉투에 넣어둔 중소기업이 네. 상대방이 나는 중재 안 받아들이고 소송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소송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 봉투에 넣어둔 그 기술 임치한 기술은 도움이 됩니까? 소송에서도 인정을 받습니까? 특허 안 냈더라도? 네, 그렇죠. 다만 지금까지 네. 기술 탈취 당했다라고 했던 기업들의 그 기술들이 아직 인치된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네. 내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저희 쪽이 이제 법원 사법부 쪽에 제출을 하면은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분쟁이 있는 기술을 미리 임치해 놨던 경우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임시했던 기술은 기술 탈취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대부분 탈취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치를 안 하는 기업은 뭡니까? 왜 안 하죠? 왜 안 했다가 분쟁이 나서 탈취를 당하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임치제도가 아직 많이 확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예. 임치제도가 이제 1년에 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그거 되는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것 비용 때문에 안 근데 하겠어요? 예. 저희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 30만 원이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가장 큰 것들은 기술보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거죠. 설마 내가 탈취를 당하겠어? 라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도 그런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 기술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하는데도 또 인력이 그렇죠. 필요하고 하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뭐 이 정도만 그럼 잘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 이 문제는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렇지만은 그 기술 임치제도 외에도 이번에 새로 들어가겠다는 게 기술자료 거래 기록 등록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술 임치는 임치대로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전화로 이 자료를 가져오 보시라고 한다라면 이 중소기업은 이런 시스템에 자기의 일종의 비망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몇 시에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다라는 걸 적어놔서 네. 본인이 나중에 이제 불리하지 않도록 유리하도록 하는 그런 등록 시스템을 일종의 수첩, 메모, 비망록 이런 건데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대기업한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적었다고 하는 순간 대기업은 거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본인만 알게끔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도록 하는 거죠. 그 비망록 수첩도 중기청에서 운영합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을 저희 이제 밑에 유관기관 그런 쪽에 어디 게시판에 올리게 네. 돼 있나 보군요. 뭐 게시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 봐요? 중기청 직원 말고는? 아니 저희도 못 봅니다. 임치제도 저희도 못 봅니다. 나중에 이제 소송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때나 열어본다는 그때 본인이 거죠. 빼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네. 네. 이 자꾸 기술 빼가는 게 또 전문가들한테 대책을 물어보면 네. 기술 빼갔다가 들키더라도 그냥 그 빼가서 얻은 이익 정도보다 혹시 더 작은 금액을 배상하고 말면 그만이라서 네, 맞습니다. 뭐 들키면 배상하고 안 들키면 우리가 쓰지 뭐 이런 생각을 빼내가는 쪽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런 결국은 들켰을 때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그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그게 네. 안 돼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서 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손해배상이 있는데 네. 이거는 벌을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하도급법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하도급법만 되는데 저희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특허청의 부경법이나 저희 중기부의 법들에게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가져오고 네. 지금 공정위에서도 3배로 되어 있는 걸 좀 더 높여서 10배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저희 관련 부처도 전부 다 10배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액을 높여야 된다. 그러나 그게 네. 이런저런 법이 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같이 바뀌어야 확실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피해액을 10배 배상액을 높이기만 하면 소송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 나중에 이거 나눠 가집시다 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소송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민간 시장에 이제 법률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건 나중 일인 거고 좀 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가지게 그렇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배석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중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선물 거래를 위안화로 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유 선물이라는 건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3개월 후에 오를지 내릴지 불안하면 사실은 원유를 사다가 땅 파놓고 묻어놓으면 그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그러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유전 주인이나 원유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말로만 약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다 그러면 유전 주인한테 가서 너도 유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지? 나도 유가 오를까 봐 불안한데 이제 석 달 후에 그냥 지금 시세인 배럴당 $60에 나는 사고 너는 팔기로 그냥 아예 먼저 약속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 달 후에 유가가 $70로 오르면 나는 다행이잖아요. 배럴당 $10를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원유 선물인데 중국이 이걸 굳이 위안화로 거래를 시도하겠다는 게 어떤 배경인지 이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등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유 선물이라는 건 뭐 어떤 개념인지 대강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네네. 이거는 그런 걸 거래하려면 거래할 때는 유로화로 거래하든 엔화로 거래하든 거래하는 돈은 뭐 뭘로 하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하는 모양입니다. 원유 선물도. 네, 그렇습니다. 원유 거래는 이제 실물로 거래하는 현물 거래가 있고 선물 거래가 있는데요. 예. 모두 달러화로 결제가 됩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973년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네. 당시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원유 결제 통화로 달러화만을 사용하면은 소련이나 이란으로부터 사우디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유 수출국 기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사우디가 이 제안을 수용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석유 수출국가들이 달러화로만 원유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또 원유 선물 거래는 선물 거래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뉴욕에 있는 나이맥스라고 불리는 뉴욕 상업거래소 그리고 ICE라고 불리는 런던의 그 대륙간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모두 원유 거래는 그 달러로 하고 있다. 결제가 됩니다. 현물 거래가 석유가 달러로만 거래되니까 선물 거래도 달러로만 하는 게 거래자 입장에서는 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선물 거래를 별도로 뭐 엔화로 했다가 현물 살 때는 달러로 결제해야 되면
또 한 번 또 환율 때문에 움직이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중국은 선물 시장을 하나 더 만들면서 여기서는 위안화로만 원유 선물을 거래하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겁니까, 중국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 국가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걸맞게 중국 내에서 원유 선물 거래소를 만들고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키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원유 선물을 위안화로만 거래하도록 설계해서 자국 화폐인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이 생기면 위안화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게 왜 그런 연결관계가 생깁니까? 그럴 거면 다들 선물 시장 자기 나라 돈으로 만들죠? 현재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원유인 그 서부 텍사스 중간유 WTI 이 가격은 그 미국 시장 전체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그 가격 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런던 대륙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서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원유 가격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는 이렇다 할 원유 선물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원유 선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유 선물 가격이 WTI나 브렌트 같은 국제적인 벤치마크 원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위안화가 자동적으로 세계 최대 교역 상품인 원유의 거래 화폐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도 자동적으로 높아질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중국 정부 의도대로 그렇게 원유 선물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선물 거래 시장이 생기기만 하면 거기서는 선물을 위안화로 거래했으니까 그 선물 투자자들이 나중에 현물과 연계해서 석유를 사러 갈 때도 위안화로 팔아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손해 안 본다. 이제 이런 압박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물을 파는 산유국들도 위안화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는 거죠. 그럼 관건은 전국에서 세운 선물 원유 선물 시장이 잘 작동하는 게 관건인데 아시아 지역의 석유 가격을 반영하는 선물 시장이 마침 잘 없다 보니까 중국에서 위안화 선물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들면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입국들이나 관계자들이 거기서 거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인 거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잘만 맞아 떨어지면 중국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도 같은데 뭐가 관건입니까? 일단 뭐 세계 선물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나이맥스 그리고 런던의 ICE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영향력이 큰 두 개의 선물 시장에 대항해서 아시아 쪽에서 큰 선물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좀 걱정은 있고요. 또 위안화가 국제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당히 불안정하고 중국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연 그 선물시장에 들어와서 국제 그 자본들이 거래를 활발히 할 것이냐 또 중동 산유국이나 또 아시아 지역의 소비국들이 그 선물시장에 많이 참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나 시장 만드는 게 어려운 건데 중국이 만들면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혹시 없습니까? 즉 중국이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선물 거래 수요만 다 여기서 해라라고 하더라도 꽤 시장에 거래되는 선물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 거래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하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첫 번째 그 자유무역 지구인데요. 금융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또 외국인 투자도 어느 정도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대규모 원유 거래량 또 상하이의 그 금융 인프라가 잘 맞아떨어지면은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석유 선물 거래소가 중국에서 위안화로 거래되는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는 별 관계는 없어요? 생기든 말든? 일단 아시아 지역에 선물 거래소가 생겨서 원유 거래의 시장이 형성되면은 아시아 지역 원유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현물 시장하고 상호 관계를 이루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의 선물 시장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현물 시장도 활발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네. 아시아 지역의 그 원유 물류 중심이 중국 상하이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 허브,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오일 허브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런 거에 대응해서 상당히 그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 오일 허브는 우리나라예요? 지금 아니면 서로 어차피 아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정부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벌써 우리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목표이자 희망사항이군요, 우리도. 예. 예. 중국이나 일본은 뭐 공식적으로 뭐 천명은 안 했지만 자기 국내에 자기 영토 내에서 그러한 물류 중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네.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국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는 설 특집 방송으로 진행될 건데요.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 뵈러 고향 가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치매보험, 간병보험, 치아보험, 광고 많이 하는 보험들 있죠. 어떤 허와 실이 있는지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5분 빨리 내일은 11시 10분에 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한테 호헤세라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제품이 미국 국경 넘어올 때 세금 더 물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보복 관세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죠. 오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돈으로 1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628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연설하는 도중에 그 호헤세라는 걸 언급을 했고요. 발언도 좀 셌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25년째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는 비난까지 하면서 이 호헤세라는 거를 물리도록 하겠다. 뭐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에다가 물건 많이 팔면서 미국 제품은 수입 안 해가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케이스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꼽은 거군요. 예, 아예 꼽았습니다. 한국 앞에는 중국까지 포함을 했지만 뒤에는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 면에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이 호헤세라는 세금까지 지금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혜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한 단어거든요.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호혜세가 무역 보복에 쓰이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어감하고는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동등한 세금을 물리겠다. 같은 물건에는 동등한 세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미국 자동차에 뭐 3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는 30%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건데, 꼭 집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제품에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세금을 하나도 안 매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농산품이 아닐까. 미국에서 농산물 수입할 때 이 정도 관세 평균적으로 아마 물릴 거예요. 꼭 미국산 농산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할 때 그러고 있을 텐데. 예. 세금을 우리나라 국경 넘어올 때도 그럼 세금 물리겠다. 미국 입장에서 그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차피 한미 FT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이프가드가 이제 또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2%입니다. 정부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려면 이 땅을 얼마짜리 땅으로 보느냐 하는 공시지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그 동네의 땅을 대표할 만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먼저 정하고 그 표준지와 다른 땅을 비교해서 또 다른 땅들의 공시지가도 정합니다. 최근에 각 동네를 대표하는 땅들의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요. 작년보다 6.02%가 오른 걸로 발표됐습니다. 상승폭이 작년에 4.9%보다 더 커졌고 오름폭으로 보면 10년 만에 제일 많이 뛰었습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4월 말에 발표되는데 이 역시 상승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부동산 보유한 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물론 그렇지만 부동산 역시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거 판 돈이 내 손에 들어와야 진짜 내 돈이죠. 보유만 하고 팔지 않으면 장부상의 돈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시지가, 공시가격들이 오르면 보유세가 늘어나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 오른다고 해서 크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금이 잘 거친다고 정부에서는 그러던데 아마 곳간이 넉넉한 정부만 이 공시지가 상승을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2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연결해서 어떤 대책인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좀 들어보겠고요. 뉴스를 읽다 보니까 자산, 자본, 자본금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던데 이 세 개의 차이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청취자께서 해주셔서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원유 선물 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런 시장 만드는 이유는 뭐고 만들게 되면 또 원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이 내용도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게 지난 8일부터 중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그 철수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글로벌 GM이 한국 측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너네가 2대 주주니까 사는 보고 지금 한 5천억 원 정도의 증자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다른 부분들 대출금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세제 혜택 이런 것들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으름장도 놓고요. 그런 전략 중에 또 강수를 하나 던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까지 어려우니까 우린 공장 하나 폐쇄할 거고, 이렇게 폐쇄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산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영향, 이런 것들 보고 빨리 우리 돕든지 네. 빨리 결정해라고 일종의 압박카드를 또 하나 꺼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GM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에 있는 한국 공장이 밑빠진 독인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건데, 예.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돈을 더 집어넣어서 독이 잘 고쳐지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나면 모르겠는데 결국 그거 한 바가지 더 부어도 또 밑빠진 독이면 어쩌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정부는 GM의 증자 참여 요청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GM에서 그런 요청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정부가 입장도 얘기를 했는데 무작정 도울 수만은 없다. 우리가 여기에 돈을 부었을 때 이 공장이 살아난다는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GM 쪽의 정확한 자구안부터 우리가 GM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밑빠진 독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원인이 또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는? 지금 두 가지 의심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전 가격 논란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글로벌 GM에서 이제 한국 GM에 공급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을 높게 받고 결국엔 본사에서 이제 부품 가격으로 돈을 좀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완제품은 다른 공장들에 비해서 싸게 사간다. 네. 그러니 한국엔 남는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조금 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 3년간 그 한국 GM의 그 매출 원가율을 보면 이게 9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공장들 현대차는 76.2%고요. 르노 삼성이 79.9%, 쌍용차가 85%니까 타사 대비해서 평균 13.7%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원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부품을 사오거나 이런 게 비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네 너무 이거 비싸게 받아서 결국에는 한국 공장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똑같은 수치 들이대면서 GM 본사에서는 이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공장이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네. 운영비나 원가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부품 가격이 높으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운영비와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숫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 3조 4천억 정도를 GM 본사에서 한국 GM에 빌려준 돈이 있거든요. 대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고 있다는 거죠. GM 본사가 연 4.8에서 5.3% 정도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완성차들 국내에 사는 완성차들이 은행에서 받는 대출 금리들이 0.19에서 2.26%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물론 신용도나 이런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에서 안 빌려주니까 본사에서 빌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실제로 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다. 너네 장부도 좀 보여주고 자구안도 좀 가져와. 뭐 신규 생산 라인을 넣는다고만 하지 말고 전기차나 뭐 미래차를 여기서 생산한다든지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좀 내놓으면 그걸 보고 우리 정부도 판단해 볼게라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잘 되면 본전이고 돈 넣었다가 잘 못 되면 국민 세금 남의 나라 자동차 회사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비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넣은 거냐 하면 그것도 안 보여주니까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꾸 공장은 폐쇄하고 그러면 일자리는 사라질 텐데 하필 또 이제 지방선거가 앞에 있어서 이게 또 어느 쪽이든 명쾌한 결정 내리기가 쉽지도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 쪽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조선소, 군산조선소도 폐쇄 조치를 했고요. 지금 이 군산 GM 공장도 폐쇄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쪽에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GM의 아주 절묘한 카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압박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내서 남아서 좀 돌리다가 만약에 어려우면 또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 GM 쪽에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내부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만약에 증자를 참여한다라고 하면 신규 라인, 미래 생산차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어려운 회사면 문 닫지. 근데 항상 이런 원칙을 세웠었다면 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포이세까지 얘기를 꺼내면서 다양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앞으로 무역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뭐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콕 집어서 한국하고 일본 찍어놓고 특정한 또 우리나라의 제품들 문제를 삼는 걸 봐서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또 실제로 보면 혜택을 그동안 미국이 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겠네요. 한국 GM이 결국 철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돈을 좀 같이 넣읍시다 하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반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문 닫고 그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철수는 아니고요.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 국내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부평에는 1, 2공장이 있고요. 군산에도 공장이 하나 있고요. 창원에 있고 뭐 보령에 공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
라고 폐쇄 결정을 내렸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모두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어서요. 이건 철수는 아닙니다. 나머지 공장들은 그대로 돌리는 거니까 네. 이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군산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유는 현재 한국 GM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 가동률을 보면 창원 공장이 100%, 부평 1공장 100% 돌고 있고요. 부평 2공장이 70% 정도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데 군산 공장은 지금 가동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군산 공장은 거의 돌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글로벌 GM 쪽에서 어차피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증자부터 시작해서 자구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장률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아예 폐쇄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5월 말까지 폐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원 구조 조정과 관련된 뭐 한 2,000명 정도 지금 근무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만간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 공장만 문 닫는 건 그리고 군산 공장만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군산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만 유독 안 팔린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제품들이 달라요, 공장마다? 예, 좀 다릅니다. 군산 공장에서는 뭐 모델명을 말씀을 드리면 크루즈하고 올란도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저 100% 돌고 있다라는 창원 공장은 뭐 스파크, 다마스, 그다음에 부평 1공장에는 아베오, 트렉스 이런 것들을 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크루즈하고 올란도가 지금 거의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군산 공장 가동률이 사실은 올해